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40일.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부고장이 제 손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부고장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법무사가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며느님께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열자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나오더니 마지막 줄에서 눈이 멎었습니다. 정희야, 장수는 내 시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볼펜을 3개 눌러 적은 듯한 문장. 너는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언장이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읽기 전에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님, 이 유언장은 고인이 아드님 살아계실 때부터 미리 조금씩 작성해 둔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숨겨진 문을 여는 열쇠처럼 내 머릿속에서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죽기 훨씬 전부터 이 유언을 써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손끝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전 재산 7억 전부를 며느리 김정희에게 단독 상속한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연도별로 적힌 작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견디고 있다. 정희 절대 상처받지 않기를. 정희에게 이 모든 선택을 맡긴다. 그 메모들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유언장은 단순한 상속 문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수십 번 뜯어고치고 덧붙인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손이 떨릴 만큼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이 집에서 버텨온 세월을 나는 다 보고 있었다. 너를 살릴지, 이 지옥에서 떠날지는 내 선택이다. 살린다는 표현은 아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된 것이었지만 지금 그 문장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너 자신을 살려라. 유언장을 덮으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오래전 어떤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밤새 창문 앞에 서서 작은 열쇠를 쥔 채 손을 떠는 모습. 그리고 그날 새벽 문틈 사이로 들렸던 한마디. 정희는 이 집에 너무 깊이 들어오면 안 돼. 그 말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밀어낸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감정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 시어머니의 죽음, 두 사람의 죽음이 마치 서로를 끌어당기며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 그 안에 담긴 문장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정희야, 너는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 문장이 마치 나를 금고 앞으로 끌고 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20살 되던 해, 시아버지의 의문사,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시어머니의 숱한 침묵들, 모든 조각들이 금고라는 한 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서랍 바닥이 아주 살짝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손톱으로 바닥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 손바닥만 한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 마지막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내 마음도 그 안에 넣어두었다. 나는 금고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읽고 난 뒤 내 마음속에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 기억들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숨이 막히는 것들이었다. 이제 그 세월을 다시 들여다볼 시간이었다.
결혼하고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은 무표정한 시어머니였다. 그분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본 뒤 작게 말했다. 얘가 정이라고.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예, 어머니. 제 아내예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긴장한 듯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이상한 말을 했다. 이 아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30년이 지나도록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말에는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아야 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아버지의 폭언이 쏟아졌다. 이 집의 규칙은 내가 만든다. 여자들은 말대꾸하면 안 돼. 감히 나한테 소리 지르냐? 말끝마다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따라왔다. 유리잔 깨지는 소리, 문짝이 흔들리는 소리, 숨 막히는 쿵 소리. 시어머니는 소리를 죽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창수 씨 괜찮은 거 맞아요?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다.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마. 그 순간 나는 이 집의 공기 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결혼 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처럼 살기 시작했다. 새벽 4시 시아버지 밥 준비, 시어머니 아침상, 남편 출근 준비, 점심 반찬 만들어 놓기, 저녁은 미리 손질해 놓기. 그렇게 하루를 보내도 돌아오는 말은 이것뿐이었다. 정기야, 너는 손이 왜 이렇게 느려? 이거 다시 해라. 우리 집안에는 일 못하는 사람 필요 없어. 나는 상처받았지만 참았다. 참고 또 참았다. 왜냐하면 남편까지 우리 엄마 말 듣자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결혼 3년 차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아이를 생각해 볼까 해서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었다. 안 돼. 안 된다. 아이는 절대 안 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손주 이야기에 그렇게까지 겁에 질린 표정을 짓는 걸까? 남편도 말했다. 정이야. 우리 아직은. 아이는 좀. 남편의 눈빛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흔들렸다. 지금 돌아보면 그 반응에는 이유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가진 트라우마, 폭력성, 불안정함, 그리고 출생의 진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비극이 반복될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결혼 5년 차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늦게 들어왔다. 거실 불을 켜자 남편이 벽에 기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창수 씨?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정이야. 사람이 죽는 소리 안 날 때도 있어. 나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다. 남편은 계속 말했다.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날도 기억이 안 나. 그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시아버지가 죽던 날, 남편이 20살이던 날, 시어머니는 늘 차갑고 날카롭고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차가움 속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정의가 상처받지 않도록, 정의가 이 집에 묶이지 않도록, 정의가 자신처럼 희생하지 않도록 일부러 감정적 벽을 세운 것. 그 벽은 정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도망칠 수 있게 살아남을 틈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때 나는 몰랐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이 집의 진실에 너무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이불을 정리하는데 작은 종이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구겨진 종이에 적혀 있던 문장.
조사 출석 요구서 사망 사건 관련. 이름은 이창수. 내 남편.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시어머니의 방 너머에서 문득 생각나는 말. 정희는 이 집에 너무 깊이 들어오면 안 돼. 나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내 등 뒤에서 차갑게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아버지가 죽던 날, 그날이 우리 가족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 날이었다. 나는 당시 그 사실을 전부 모르고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날의 모든 장면이 마치 한 방향으로 연결돼 있었다. 남편이 20살이던 해, 새벽 2시, 시댁집에서 갑자기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쿵. 이웃이 신고했고 나는 나중에야 들었다. 시아버지가 집 안계단 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처음엔 실족사로 기록하려 했다. 하지만 이웃의 증언은 달랐다. 싸우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계단 난간이 부서졌어요. 게다가 시아버지의 손등에는 누군가와 강하게 몸싸움을 한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그날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결국 사건은 사고사로 종결되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시어머니가 남편의 진술을 덮어준 것. 이 사실을 저는 오래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창수 씨 그날 무슨 일 있었어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했다. 기억이 안 나. 그 말이 나는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말했다. 술을 조금 마셨고 아버지가 나를 잡더니 그 다음부터는 뭔가 깨져버렸어. 남편은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정희야, 무서워. 그날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았어. 그 떨림은 연기가 아니었다.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의 떨림이었다. 시아버지 장례식 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을 껴안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창수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 말은 보호의 말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약속 같았다. 나는 물었다. 어머니, 왜 저렇게 불안해하세요?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말했다. 정희야, 넌 그냥 이 일에 관심 갖지 마.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애원에 가까웠다. 시아버지가 죽은 뒤 집안의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졌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무기력하게 일하고 집에 와서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어떤 날들은 갑자기 그릇을 깨고 벽을 주먹으로 치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 가지 행동만 반복했다. 정희야, 너는 저쪽 방으로 가 있어. 나는 그 말 속에 숨은 진심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 어느 날 빨래를 개다가 서랍맨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의는 절대 보면 안 됨. 봉투 안에는 2장의 문서가 있었다. 첫 번째, 경찰 조사 통지서. 사망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 이름, 이창수. 내 남편이었다. 두 번째 문서, 병원 진단서. 남편의 갈비뼈 3개 골절. 타박상. 전치사주. 날짜는 시아버지 사망 이틀 전. 내 심장이 멈췄다. 시아버지는 죽기 전 남편을 심하게 폭행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폭행 직후 죽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에게 문서를 들고 갔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문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사라졌다. 그리고 손에서 문서를 떨어뜨렸다. 그 손이 세차게 떨리고 있었다.
정기야, 이건 내가 알면 안 돼. 왜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기야, 이 집은 너 같은 애는 겪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낀 듯 벽을 붙잡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누군가 지독한 두려움 속에서 몸이 굳어버리는 모습. 저분은 과거에 갇혀 살아온 사람이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던 중 침대 밑에서 철제로 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손전등으로 비춰보았다. 딱. 금속이 반짝였다. 작고 낡은 금고. 잠금 장치가 있는 금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낡은 열쇠 하나. 내 심장이 크게 뛰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 마지막 문장이 또다시 떠올랐다. 정이야, 내 마음도 그 안에 넣어두었다. 금고는 모든 진실의 시작이었다. 금고를 꺼내 들었을 때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작고 낡은 금속 상자. 페인트가 벗겨지고 손자국이 남은 표면. 시어머니가 평생 무겁게 숨기고 있었던 그 상자가 눈앞에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열쇠를 꽂았다. 딸깍. 오래된 철문이 열리며 낡은 종이 냄새가 내 얼굴을 스쳤다. 금고 안에는 4가지 물건이 있었다. 서류철은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 첫 장을 펼치자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가정폭력 신고서 피해자 아내, 피해자 아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다음 장.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팔과 얼굴에 멍이 가득한 20살 무렵의 남편. 멍 자국들은 누군가에게 집요하게 맞은 흔적이었다. 그 다음 장에는 의사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좌측 갈비뼈 3개 골절. 흉부 타박상. 날짜는 시아버지 사망 이틀 전. 내 손이 얼어붙었다. 다음 서류철에는 남편의 학창시절 상담 기록이 묶여 있었다. 학생이 특정 상황에서 감정 조절 어려움 보임. 일부 사건에 대해 기억 공백 발생. 공포 자극의 과도한 폭력 반응 확인. 마지막 문장. 가정 환경 심각. 지속적 폭력 노출로 인한 PTSD 의심.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분노. 기억이 끊기는 순간들. 자기 자신을 두려워했던 이유. 그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서류철 사이에서 하얀 메모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거기엔 시어머니의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의 피가 이 아이에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 문장은 나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그 사람? 이 아이?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문장은 분명 출생과 관련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금고 가장 밑바닥에는 작은 카세트 녹음기가 있었다. 테이프에는 흑백 라벨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정희에게 내가 못한 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희야, 이 녹음이 틀어졌다는 건 내가 더는 넌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나는 의자를 붙잡아 넘어지지 않으려 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정희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았다. 내게 차갑게 군 것도 다 너를 위해서였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를 너무 좋아하면 너는 이 집을 떠나지 못할까봐 겁이 났다. 창수 옆에서 너까지 망가질까봐 겁이 났다. 정희야, 너는
내가 지켜야 했던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다. 창수가 왜 그런지 너는 모를 거다. 그 아이는 사랑받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아이의 출생은 폭력이었다. 나는 그 죄를 안고 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같은 고통을 겪을까봐 나는 너를 밀어냈다. 이 대목에서 녹음기의 소리가 흐느낌처럼 떨렸다. 녹음이 멈춘 뒤 나는 금고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남편의 폭력성, 기억 단절, 시아버지의 죽음, 출생에 관한 무언가, 모든 퍼즐이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시아버지가 죽던 그날 밤, 그리고 시어머니가 죽기 전까지 숨겨온 마지막 진실. 내 심장이 천천히 극도로 조여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금고를 조용히 덮고 말했다. 어머니, 저 끝까지 들을게요. 금고에서 꺼낸 녹음기. 내가 들은 것은 시어머니의 고백만이 아니었다. 금고 바닥에 작은 테이프 하나가 더 붙어 있었다. 라벨에는 굵고 떨린 글씨. 창수 그날 밤. 손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테이프를 재생했다. 지지. 녹음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난 기억이 안 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잡고 밀치고 벽에 박았어요. 그리고 뭔가 번쩍했어요. 그 다음은 하얘졌어. 내 손이 식어갔다. 남편의 말이 이어졌다. 엄마, 아버지가 난간을 붙잡았는데 나는 그 손을 잡았는지 쳤는지 기억이 안 나. 말은 흐릿했지만 그날 밤의 한 장면이 내 눈앞에 떠올랐다. 난간, 비틀거리는 몸, 붙잡은 손, 그리고 떨어지는 소리.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시아버지의 죽음은 그냥 낙상사고가 아니었다. 남편은 숨을 들이켰다. 엄마, 혹시 나 아버지를 그 말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그만해, 창수야. 제발 그만해. 너는 그런 애 아니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테이프 속 시어머니는 애써 침착하려는 목소리였다. 창수야, 그날 넌 죽을 만큼 맞았어. 너는 자기의 몸을 지키려고 팔을 뻗었을 뿐이야. 남편이 울먹였다. 근데 아버지가 떨어졌잖아. 그래서 내가 말을 바꿨다. 내 손에서 녹음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시어머니가 직접 말한 것이다. 내가 진술을 바꿨다. 너를 살리려고.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의 말이 모든 공기를 멈추게 했다. 창수야, 넌 그 사람 아들이 아니야. 녹음기에서 남편의 숨이 크게 멈췄다.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사람은 너를 만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전신이 얼어붙었다.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후 끊어질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말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너를 상처와 함께 만든 사람이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그럼 내가 닮은 성질은 그 사람이 준 거예요. 내가 이러는 건
피 때문이에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창수야. 아니야. 넌 그 사람이 만든 폭력의 흔적일 뿐이지. 그 사람의 피가 너를 지배하지 않아. 그 말은 어디까지나 죄책감과 공포에서 나온 말이었다. 창수야, 엄마는 내가 죄인이 되는 걸 참아 볼 수 없었다. 넌 태어날 때부터 폭력 속에서 태어났고, 평생 맞고, 평생 겁먹고,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그 아이에게 또 죄를 씌울 수는 없었다.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엄마, 내가 정말 아버지를 창수야, 그날 넌 살기 위해 팔을 뻗은 거야. 그게 죄라면 그 죄는 엄마가 대신 지겠다. 그 순간 녹음은 길게 끊기고 서서히 멈춰갔다. 녹음이 끝났을 때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동안 남편이 왜 갑자기 무너지고, 왜 웃음을 잃고, 왜 기억이 끊기고, 왜 스스로를 두려워했는지 모든 이유가 한 문장으로 정리되었다. 그날 밤 그 아이는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이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이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도. 나는 눈물을 닦으며 금고를 바라보았다. 이제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조각만 남았다. 녹음기가 멈춘 뒤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금고 앞에 앉아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남편의 고통, 시아버지의 폭력, 그날 밤의 진실, 시어머니의 죄책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 나는 30년 동안 이 집에 묶여 살며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존재했다. 이제 시어머니가 남긴 진실을 마주한 이상 더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유언장을 다시 펼쳤다. 아까 읽지 않았던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삐뚤어진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정희야, 너는 이제 너 자신을 살려라. 그 아래 작게 적힌 문장. 나는 내게 부담을 지우려 쓴 게 아니다.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쓴 거다. 그제야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아들 문제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정희의 삶을 걱정했고, 정희가 이 집에 너무 깊이 묶여 자신처럼 평생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법무사가 보내준 통장 사본을 펼쳤다. 거기에는 선명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7억. 이 돈은 시댁 재산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순전히 시어머니 혼자만의 돈이었다. 시어머니의 음성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정희야, 나는 내게 내 삶을 돌려주고 싶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말한 적이 없었다. 남편의 침묵, 시아버지의 폭력,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 그 모든 것들이 내 감정을 짓눌러 놓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금고를 3개 닫고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다. 처음으로 내 가슴 속에서 말이 끓어올랐다. 어머니, 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이 집에서 저는 아무도 아니었어요. 말도 못했고 울지도 못했고 어떤 날은 그냥 살아있는 게 죄 같았어요. 말을 하면서도 몸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전 참아왔어요. 남편도, 아버님도, 어머니도. 저는 그냥 다 참아왔어요.
눈물이 쏟아졌다.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저 이 집을 떠날게요. 이제는 저 자신을 살릴게요. 어머니가 평생 원했던 것처럼 그 말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의 스스로가 정의에게 내린 허락이었다. 그 밤부터 나는 집 안 곳곳에 쌓였던 상처들을 하나하나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낡은 운동화, 시아버지의 헐벗은 벨트, 시어머니의 오래된 앞치마. 하나씩 버리며 나는 말했다. 이건 이제 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제 인생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게 접힌 머플러를 꺼냈다. 시어머니가 정희가 결혼 첫 해 겨울 말없이 건네고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머플러. 나는 그 머플러를 목에 감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떠날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던 삶을 살아볼게요.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 집의 고통은 오늘로 끝입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마치 과거와의 이별처럼 길게 울렸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내 30년이 텅하고 뒤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정희야, 이제 내가 너를 살려야 한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문장이 바람처럼 귓가에 스쳤다. 집에서 나오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찬 공기, 싸한 바람,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내 삶의 냄새. 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택시에 올랐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가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울진이요. 내 목소리가 놀랍도록 단단해져 있었다. 몇 시간 후 울진에 도착하자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도시는 조용했다. 파도는 낮게 울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 나는 이제야 숨을 쉬는구나. 집을 보러 가는 길에서 작은 통나무집 하나를 발견했다. 햇빛이 문틀을 타고 내려와 마당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집을 그대로 계약했다. 사치스러운 집도 아니고 크지도 않았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여기가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될 곳이구나. 짐을 풀면서 나는 평생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시어머니의 머플러, 유언장 사본, 금고 열쇠, 7억 통장 사본. 이제 이 물건들은 내 삶을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난 증거였다. 나는 머플러를 목에 감았다. 차갑던 겨울날, 시어머니가 건네준 그 머플러.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평생 내게 말하지 못했지만 항상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이 되어 바닷가에 나섰다. 해 질려 수평선이 불타듯 붉게 번졌다. 나는 바람 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정희야, 수고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말해본 적 없는 문장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새벽, 나는 다시 바닷가로 나갔다. 바람이 살살 불고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나는 바다 앞에서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다. 창수 씨, 당신도 참 지독한 삶을 살았네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죄책감도, 당신의 피도, 당신의 그림자도 저는 놓을게요. 그 말이 바람 위로 멀리 흩어졌다. 나는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따뜻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돌아서는 길에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정희야, 정말 고생했다. 이제
정희는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울진의 작은 집에서 정희 인생 제2장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 울진에 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아침이면 바람이 들고 저녁이면 파도 소리가 집을 가득 채운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서울에서의 30년보다 훨씬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흘러갔다. 어느 날 우체통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보낸 사람. 시어머니가 생전에 거래하던 변호사.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글 한 장이 담겨 있었다. 편지의 제목은 단순했다. 정희에게 끝까지 못한 말. 나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정희야, 사실 나는 너에게 정을 주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는 계속 적고 있었다. 하지만 정을 주면 너는 이 집에서 절대 떠나지 못할 것 같았다. 너는 착해서 누군가 아프면 끝까지 안고 가는 아이니까. 편지 글씨가 몇 번이고 번져 있었다. 나는 너를 지키려고 오히려 내게 차갑게 굴었다. 그게 내 서툰 방식이었다. 내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다. 편지 끝부분.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다. 정희야,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시어머니는 평생 말하지 못했던 사랑을 죽고 나서야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분의 죄책감, 그분의 비밀, 그분의 상처, 그 모든 것을 정희에게 남긴 이유는 단 하나였다. 정희는 시어머니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바닷가로 나가 남편의 낡은 시계를 꺼냈다. 시계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남편의 지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잔잔한 파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창수 씨, 당신도 참 힘든 삶을 살았네요. 당신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더 살지는 않을게요. 그 말이 바람 위로 멀리 흩어졌다.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훅 놓이는 느낌이 들었다. 밤이 되어 작은 통나무집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스며들고 바다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30년 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얼굴,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던 표정. 이제는 그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고 눈빛에 힘이 돌아왔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말했다. 정희야, 잘 살자. 이 말은 누구에게도 준 적 없던 나만을 위한 위로였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다시 바닷가에 나갔다. 동틀 무렵, 하늘은 푸르고 파도는 잔잔했고 바람은 따뜻했다. 나는 파도 앞에 서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 문장을 꺼냈다. 어머니, 저 이제 살겠습니다. 햇빛이 수평선을 찍고 올라왔다. 바다는 금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금고에서 꺼낸 녹음기. 내가 들은 것은 시어머니의 고백만이 아니었다. 금고 바닥에 작은 테이프 하나가 더 붙어 있었다. 라벨에는 굵고 떨린 글씨. 창수 그날 밤. 손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테이프를 재생했다. 지지. 녹음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난 기억이 안 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잡고 밀치고 벽에 박았어요. 그리고 뭔가 번쩍했어요. 그 다음은
하얘졌어. 내 손이 식어갔다. 남편의 말이 이어졌다. 엄마, 아버지가 난간을 붙잡았는데 나는 그 손을 잡았는지 쳤는지 기억이 안 나. 말은 흐릿했지만 그날 밤의 한 장면이 내 눈앞에 떠올랐다. 난간, 비틀거리는 몸, 붙잡은 손, 그리고 떨어지는 소리.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시아버지의 죽음은 그냥 낙상사고가 아니었다. 남편은 숨을 들이켰다. 엄마, 혹시 나 아버지를 그 말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그만해, 창수야. 제발 그만해. 너는 그런 애 아니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테이프 속 시어머니는 애써 침착하려는 목소리였다. 창수야, 그날 넌 죽을 만큼 맞았어. 너는 자기의 몸을 지키려고 팔을 뻗었을 뿐이야. 남편이 울먹였다. 근데 아버지가 떨어졌잖아. 그래서 내가 말을 바꿨다. 내 손에서 녹음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시어머니가 직접 말한 것이다. 내가 진술을 바꿨다. 너를 살리려고.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의 말이 모든 공기를 멈추게 했다. 창수야, 넌 그 사람 아들이 아니야. 녹음기에서 남편의 숨이 크게 멈췄다.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사람은 너를 만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전신이 얼어붙었다.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후 끊어질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말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너를 상처와 함께 만든 사람이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그럼 내가 닮은 성질은 그 사람이 준 거예요. 내가 이러는 건 피 때문이에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창수야. 아니야. 넌 그 사람이 만든 폭력의 흔적일 뿐이지. 그 사람의 피가 너를 지배하지 않아. 그 말은 어디까지나 죄책감과 공포에서 나온 말이었다. 창수야, 엄마는 내가 죄인이 되는 걸 참아 볼 수 없었다. 넌 태어날 때부터 폭력 속에서 태어났고, 평생 맞고, 평생 겁먹고,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그 아이에게 또 죄를 씌울 수는 없었다.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엄마, 내가 정말 아버지를 창수야, 그날 넌 살기 위해 팔을 뻗은 거야. 그게 죄라면 그 죄는 엄마가 대신 지겠다. 그 순간 녹음은 길게 끊기고 서서히 멈춰갔다. 녹음이 끝났을 때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동안 남편이 왜 갑자기 무너지고 왜 웃음을 잃고 왜 기억이 끊기고 왜 스스로를 두려워했는지 모든 이유가 한 문장으로 정리되었다. 그날 밤 그 아이는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이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이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도. 나는 눈물을 닦으며 금고를 바라보았다. 이제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조각만 남았다. 녹음기가 멈춘 뒤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금고 앞에 앉아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남편의 고통, 시아버지의 폭력,
그날 밤의 진실, 시어머니의 죄책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 나는 30년 동안 이 집에 묶여 살며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존재했다. 이제 시어머니가 남긴 진실을 마주한 이상 더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유언장을 다시 펼쳤다. 아까 읽지 않았던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삐뚤어진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정희야, 너는 이제 너 자신을 살려라. 그 아래 작게 적힌 문장. 나는 내게 부담을 지우려 쓴 게 아니다.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쓴 거다. 그제야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아들 문제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정희의 삶을 걱정했고 정희가 이 집에 너무 깊이 묶여 자신처럼 평생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법무사가 보내준 통장 사본을 펼쳤다. 거기에는 선명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7억. 이 돈은 시댁 재산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순전히 시어머니 혼자만의 돈이었다. 시어머니의 음성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정희야, 나는 내게 내 삶을 돌려주고 싶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말한 적이 없었다. 남편의 침묵, 시아버지의 폭력,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 그 모든 것들이 내 감정을 짓눌러 놓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금고를 3개 닫고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다. 처음으로 내 가슴 속에서 말이 끓어올랐다. 어머니, 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이 집에서 저는 아무도 아니었어요. 말도 못했고 울지도 못했고 어떤 날은 그냥 살아있는 게 죄 같았어요. 말을 하면서도 몸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전 참아왔어요. 남편도, 아버님도, 어머니도. 저는 그냥 다 참아왔어요. 눈물이 쏟아졌다.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저 이 집을 떠날게요. 이제는 저 자신을 살릴게요. 어머니가 평생 원했던 것처럼. 그 말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희 스스로가 정희에게 내린 허락이었다. 그 밤부터 나는 집 안 곳곳에 쌓였던 상처들을 하나하나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낡은 운동화, 시아버지의 헐벗은 벨트, 시어머니의 오래된 앞치마. 하나씩 버리며 나는 말했다. 이건 이제 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제 인생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게 접힌 머플러를 꺼냈다. 시어머니가 정희가 결혼 첫 해 겨울 말없이 건네고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머플러. 나는 그 머플러를 목에 감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떠날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던 삶을 살아볼게요.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 집의 고통은 오늘로 끝입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마치 과거와의 이별처럼 길게 울렸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내 30년이 텅하고 뒤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정희야, 이제 내가 너를 살려야 한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문장이 바람처럼 귓가에 스쳤다. 집에서 나오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찬 공기, 싸한 바람,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내 삶의 냄새. 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택시에 올랐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가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울진이요.
내 목소리가 놀랍도록 단단해져 있었다. 몇 시간 후 울진에 도착하자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도시는 조용했다. 파도는 낮게 울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 나는 이제야 숨을 쉬는구나. 집을 보러 가는 길에서 작은 통나무집 하나를 발견했다. 햇빛이 문틀을 타고 내려와 마당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집을 그대로 계약했다. 사치스러운 집도 아니고 크지도 않았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여기가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될 곳이구나. 짐을 풀면서 나는 평생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시어머니의 머플러, 유언장 사본, 금고 열쇠, 7억 통장 사본. 이제 이 물건들은 내 삶을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난 증거였다. 나는 머플러를 목에 감았다. 차갑던 겨울날, 시어머니가 건네준 그 머플러.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평생 내게 말하지 못했지만 항상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이 되어 바닷가에 나섰다. 해 질려 수평선이 불타듯 붉게 번졌다. 나는 바람 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정희야, 수고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말해본 적 없는 문장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새벽, 나는 다시 바닷가로 나갔다. 바람이 살살 불고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나는 바다 앞에서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다. 창수 씨, 당신도 참 지독한 삶을 살았네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죄책감도, 당신의 피도, 당신의 그림자도 저는 놓을게요. 그 말이 바람 위로 멀리 흩어졌다. 나는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따뜻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돌아서는 길에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정희야, 정말 고생했다. 이제 정희는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울진의 작은 집에서 정희 인생 제2장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 울진에 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아침이면 바람이 들고 저녁이면 파도 소리가 집을 가득 채운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서울에서의 30년보다 훨씬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흘러갔다. 어느 날 우체통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보낸 사람, 시어머니가 생전에 거래하던 변호사.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글 한 장이 담겨 있었다. 편지의 제목은 단순했다. 정희에게 끝까지 못한 말. 나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정희야, 사실 나는 너에게 정을 주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는 계속 적고 있었다. 하지만 정을 주면 너는 이 집에서 절대 떠나지 못할 것 같았다. 너는 착해서 누군가 아프면 끝까지 안고 가는 아이니까. 편지 글씨가 몇 번이고 번져 있었다. 나는 너를 지키려고 오히려 내게 차갑게 굴었다. 그게 내 서툰 방식이었다. 내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다. 편지 끝부분.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다. 정희야,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시어머니는 평생 말하지 못했던 사랑을 죽고 나서야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분의 죄책감, 그분의 비밀, 그분의 상처, 그 모든 것을 정희에게 남긴 이유는 단 하나였다. 정희는 시어머니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바닷가로 나가
남편의 낡은 시계를 꺼냈다. 시계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남편의 지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잔잔한 파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창수 씨, 당신도 참 힘든 삶을 살았네요. 당신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더 살지는 않을게요. 그 말이 바람 위로 멀리 흩어졌다.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훅 놓이는 느낌이 들었다. 밤이 되어 작은 통나무집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스며들고 바다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30년 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얼굴,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던 표정. 이제는 그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고 눈빛에 힘이 돌아왔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말했다. 정희야, 잘 살자. 이 말은 누구에게도 준 적 없던 나만을 위한 위로였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다시 바닷가에 나갔다. 동틀 무렵, 하늘은 푸르고 파도는 잔잔했고 바람은 따뜻했다. 나는 파도 앞에 서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 문장을 꺼냈다. 어머니, 저 이제 살겠습니다. 햇빛이 수평선을 찍고 올라왔다. 바다는 금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입니다.